아, 여보. 이건 그냥 운동하면서 알게 된. 뭐라고? 지금 이게 다 사실이야? 네가 지금 가정을 두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여보, 여기서 이러지 마.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 네가 감히 여기서 그런 말을 해? 내가 너희 둘 다 용서할 거라고 생각해? 선호야, 그만해. 너까지 이렇게 나서면 안 돼. 수미. 오늘은 바람피다 걸려 시어머니를 쓰러지게 만든 며느리의 뻔뻔한 요구를 알게 된 사연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45세 이선호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식당은 홍대 근처 대학가에서 20년 동안 사랑받아 온 작은 맛집입니다. 부모님께서 애써 키워오신 식당을 제가 물려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서로를 위해 애쓰며 살아가던 저희 가족에게 어느 날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 뒤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그 위기를 헤쳐나갔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식당은 저희 가족의 삶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홍대 대학가 근처에서 20년 동안 사랑받아 온 작은 한식집이었죠. 부모님은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한 분들이셨습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가게를 지키며 손님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에도 두 분은 일하느라 바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놀거나 가게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가끔 서운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만큼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애쓰셨던 것을 알기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저희 가게는 대학생들과 동네 주민들이 주 고객이었는데 가끔은 정말 특별한 손님이 오시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유명한 연예인이 저희 가게를 다녀간 적이 있었죠. 아버지가 직접 끓여준 된장찌개를 드시고 이 집은 진짜 맛집이네요. 라고 칭찬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이후 손님들이 몰려들면서 한동안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어머니는 늘 밝고 활기차셨습니다. 손님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며 그들에게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특히 자주 오던 대학생들 중 한 명이 어느 날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는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밥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부모님께는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특히 한여름에 가게에 큰 문제가 생겼던 일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날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나면서 재료가 상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버지는 한밤중에도 시장에 달려가 필요한 재료를 구해 오셨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손님들에게 식사를 내놓으며 힘겹게 하루를 마쳤던 부모님의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공기업에 취직한 후에도 부모님은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셨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며 제 가족과 부모님의 노후를 돕겠다는 생각에 만족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께서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선호야, 이제 우리가 이 일을 그만둘 때가 된 것 같다. 네가 가게를 맡아줬으면 좋겠구나. 저는 솔직히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식당을 손에서 놓지 않으실 것만 같았던 부모님께서 저를 믿고 가게를 맡기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식당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잘 해낼 자신이 없어요. 아버지는 담담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뭘 처음부터 잘하겠냐?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내 엄마랑 둘이 고생하며 배운 덕분이다. 너도 해봐야 안다. 하지만 저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공기업이라는 안정된 직장을 그만둔다는 건 제 가족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큰 모험이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레 당신 선택이지만 이 일을 정말 잘 해낼 수 있겠어? 라며 우려를 내비쳤고 저 또한 밤새 고민하며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결국 결심의 계기는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엄마랑 나는 네가 평생 직장 다니며 번 돈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키운 이 가게를 네가 이어받아 더 잘되게 만들어주면 그걸로 충분하다. 저는 부모님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었고 공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가게를 맡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맡은 후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실수도 많았고 가끔은 부모님이 돌아오셔야 할 것 같은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김치찌개 시켰는데 된장찌개가 왜 나와요? 손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새로. 아니, 이런 기본도 못하면서 어떻게 장사를 해요? 부모님은 어디 계시는데? 당신 같은 사람한테 가게를 맡기면 어떡해? 그때 주방에서 어머니가 급히 나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어머니의 굽은 허리가 더 깊이 숙여지는 걸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큰 시련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 이제 그만 일하려고 해요. 20년 동안 우리 가게를 지켜온 김 실장님의 사직 통보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젊은 사장님이라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희 같은 구세대는 적응하기 힘들어요. 그날 밤 텅 빈 가게에 혼자 남아 메뉴판을 붙들고 있는데 문득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잘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매일 밤 주방에서 레시피를 연습했고 손님 응대 매뉴얼을 하나하나 만들어갔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비웃던 옆 가게 사장님의 눈초리도 이제 이 동네 맛집 끝났네라며 수군거리던 단골들의 말도 견뎌냈습니다. 어머, 선우 씨. 요즘 음식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사장님, 이제 진짜 프로 다 되셨네요. 6개월이 지난 후 손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그것이 제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부모님의 30년 노하우를 하루아침에 배울 순 없었지만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을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는 가게를 완전히 내려놓으신 후 두 분만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여행을 무척 좋아하셨는데 어머니와 함께 제주도로 떠난 사진을 보여주시며 활짝 웃으셨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우리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렇게 활기차게 들릴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손에 든 스마트폰을 보여주시며 마치 소년처럼 들뜬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아버지, 어머니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럼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갔는데 이제야 내 어머니랑 둘이서 여행다운 여행을 해보네. 그날따라 유독 환하게 웃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주름진 눈가에 가득 담긴 행복이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제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선우야, 선우야. 그날 아침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 아버지가 말씀을 이을 수 없으셨는지 어머니의 흐느낌만이 전화기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동안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겠지. 설마. 그저 이 한마디만 수천 번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고 오열하셨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막 시작이었잖아요. 제주도 또 가기로 했잖아요. 당신이 약속했잖아요.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도 여행 사진을 보여주시며 웃으시던 아버지가 이제는 차가운 병실에 누워 계시다니.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제주도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성산일출봉 앞에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두 분.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막 행복해지시려고 했는데 저한테 가게 맡기시고 이제 좀 쉬시려고 했는데.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마치 제주도의 일출처럼 환한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빛나는 아침을 아버지와 함께 볼 수 없다는 것을 그제야 저는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어머니는 식사를 제대로 하시지 않았고 TV를 보거나 산책을 나가는 일조차 거부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만 계시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아버지의 사진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우야, 이 아버지가 없으니 내가 뭐 하러 살아야 하나 싶다. 어머니의 이 한마디에 저는 속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행복한 추억이 오히려 어머니에게는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좋아하시던 음식을 사오고 꽃을 선물하며 어머니를 웃게 해드리려 했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며 위로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았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우울증 약을 처방하셨습니다.
약을 드신 뒤로 어머니는 조금 나아지는 듯했지만 이전에 활기차고 웃음 많던 모습은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선호야, 내가 이렇게 우울해하는 게 네가 식당 일하는데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던 어머니를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기분 전환이라도 시켜드리기 위해 쇼핑을 핑계로 백화점에 모시고 갔던 그날,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려던 제 노력이 상상도 못할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께서 떠나신 뒤로 힘들어하시는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그날 저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어머니와 백화점에 갔습니다. 좋아하시는 옷 한 벌 사드리고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면서 잠시라도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죠. 엄마, 이 옷 한번 입어보세요. 엄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선호야, 이렇게 비싼 옷은 아버지도 어머니 예쁘게 꾸며주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선호야, 저기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제 아내가 낯선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내의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고 아내는 수줍은 듯 웃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어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내는 저렇게 다른 남자와 여보! 제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아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이내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여보. 이건 그냥 운동하면서 알게 된. 하지만 남자는 아내의 말을 끊고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연히 만난 건 아니잖아. 여기서 들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이게 다 사실이야? 네가 지금 가정을 두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아내는 당황한 듯 저를 쳐다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서 이러지 마.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네 남편이고 저 사람이 네가 숨기던 진짜 얼굴이라면 이건 너와 나의 문제라고. 주변의 시선은 이미 쏠려 있었고 남자는 뻔뻔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예요? 서로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까? 그 말이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네가 감히 여기서 그런 말을 해? 내가 너희 둘 다 용서할 거라고 생각해?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주변에서 직원들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잡아당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선호야, 그만해. 너까지 이렇게 나서면 안 돼. 나 수미.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시더니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남자를 쳐다볼 겨를도 없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119 불러! 지금 당장! 아내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고 남자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백화점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쓰러진 어머니를 부둥켜 안은 채 아버지께 죄송하다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아버지, 저 어머니 잘 모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죄송합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날의 햇살은 유난히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절대 아무 일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저 스스로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응급실에서 겨우 안정을 찾으셨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심리적 충격이 매우 컸다며 조심스러운 생활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병실에서 어머니가 깨어나셨을 때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호야, 지나가. 딸까지 두고 이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네가 참고 살겠니? 어머니의 말에 저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다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 제가 다 해결할게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분노와 슬픔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백화점 사건은 우리 가족의 삶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백화점 사건 이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셨고 저는 아내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건 후 며칠이 지나 아내와 진지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 사이로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해봐. 제 목소리는 의도치 않게 딱딱하게 나왔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마치 오래 준비했던 대사를 읊듯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제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신이 식당 맡고 나서부터 우리 집은 어땠는지 알아?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당신은 없고 나는 애 보느라 정신없고.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남자를 만나도 되는 이유가 돼? 제 아내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난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다고. 아내가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맨날 식당.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기나 해? 순간 제 머릿속에 어머니가 쓰러지시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외로웠다고? 그래서 백화점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남자랑 팔짱 끼고 다녔어? 내 어머니 앞에서? 제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아, 또 시작이네. 당신 부모님, 당신 식당. 난 뭐야? 그냥 거들어주는 조연이야? 아내의 말투에는 비웃음이 묻어났습니다. 조연이라고? 내가 얼마나 널 위해? 날 위해? 무슨 날 위해? 당신 꿈 쫓느라 나 버리고 다닐 때는 언제고? 그때였습니다. 아이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의 싸움 소리에 아이가 깨어난 것입니다. 봐봐, 이제 애까지 울게 만들었잖아. 아내는 마치 이 상황마저 제 탓인 양 비난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알겠어. 넌 네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구나.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까지 이렇게 되셨는데 넌 아직도 네 얘기만 하고 있어. 아내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난 이기적이야. 근데 당신이 뭘 했는데? 적어도 난 가족을 배신하진 않았어. 그 말에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대화는 결국 서로를 더 멀어지게만 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쌓인 벽은 이제 더 이상 넘을 수 없을 만큼 높아져 있었습니다. 백화점 사건 이후 어머니는 더욱 힘들어지셨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신 후에도 매일 침대에 누워 계셨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호야,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생긴 거니? 네 아버지 없이 사는 것도 힘든데. 어머니는 매일 아버지의 사진을 붙잡고 눈물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좋아하시는 음식을 준비해드리고 창밖 경치라도 보시라고 창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창밖에 나무 보세요. 요즘 단풍이 참 예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고열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되었고 의사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심리적 충격이 원인이 되어 면역력이 떨어지셨고 심혈관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병실에서 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선호야, 난 이렇게 살다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네 아버지가 너무 그립다. 난 이제.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랑 함께 이겨내야죠. 저 혼자 남겨두시면 안 돼요.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몇 주 후 저는 어머니를 잃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저는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선호야, 네가 끝까지 날 챙겨줘서 고맙다. 아버지 곁으로 갈게 미안하다. 어머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고 저는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른 뒤 저는 한동안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장례식에서는 슬픈 척했지만 그 표정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마치 남처럼 지냈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피했고 꼭 필요한 대화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침묵 속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호야. 아내가 오랜만에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던 아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정리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찌르르 아파왔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배신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행복,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화점에서 마주친 그날의 충격. 그래,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담담했습니다. 이혼하자, 너랑 나. 둘 다 더는 함께할 이유가 없으니까. 아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눈물도, 사과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각자의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마치 우리의 사라져가는 인연처럼 허공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이혼에 합의한 뒤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모든 걸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저와 딸에게도 불행이었고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아내에 대한 감정이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 위해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제 손에는 준비해온 이혼합의서가 들려 있었고 아내의 손에는 계산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양육비는 내가 전적으로 책임질게. 최대한 담담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딸아이는 내가 키울 거고 네 몫만 정리하면 돼. 아내는 마치 거래를 하듯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건 알았어.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아내가 요구한 금액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 났지만 그래도 이혼을 빨리 정리하려는 마음에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협의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좀 과하지 않아? 과해?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른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럼 어머니 재산도 포함시켜야겠네. 나도 그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차가운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법적으로 네 어머니 재산은 너에게 상속된 거잖아. 그리고 우리는 아직 법적으로 부부 상태니까 그 재산 분할도 내 몫으로 포함되어야 해. 저는 아내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그 요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어머니 재산을 네가 가져가겠다고?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똑똑히 알고도 그런 말을 해? 하지만 아내는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건 아니잖아. 그건 너도 잘 알잖아. 뭐? 어머니가 쓰러지신 건 내 잘못도 있겠지만 그게 내가 지금 재산을 요구할 권리까지 없앤다는 건 아니야. 난 법적으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뿐이야. 그 뻔뻔한 태도에 저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너 정말 사람 아니구나. 어머니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그 재산까지 가져가겠다고? 네가 그런 짓을 해놓고도 양심의 가책조차 없냐고. 저도 모르게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야, 그렇게 폭력적으로 나올 거면 만 변호사랑 얘기할래? 아내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이건 다 법적인 문제야. 저는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으며 일어섰습니다. 좋아. 그럼 법대로 하자. 네가 얼마나 뻔뻔한지 법정에서 다 밝혀줄게. 그래, 그러시든가. 아내는 가방을 들며 우아한 척 일어났습니다. 난 내 권리만 주장하는 거야. 감정적으로 굴지 마. 아내의 뻔뻔한 요구와 태도는 저를 극한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내의 요구를 들은 뒤 저는 혼자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다 제 탓이에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두 분께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두 분의 기억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 재산은 절대 아내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의 요구는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었고 아내가 저와 우리 가정을 파탄낸 행동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로 법정에서 다시 마주한 그날 저는 아내의 차가운 태도를 보며 한때 함께 웃고 사랑했던 기억이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법정에서도 여전히 자신만만한 태도로 앉아 있었고 아내의 변호사조차도 자신들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이라 믿는 듯 보였습니다. 아내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의뢰인인 피고는 혼인 관계 동안 가정 경제를 함께 책임졌고 고인의 재산은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사용하던 생활 기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법적으로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고인의 재산은 생전에 원고에게 명확히 상속되었으며 피고는 그 과정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가족에게 큰 심리적 손해를 끼쳤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입니다. 제출된 증거들은 이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백화점에서의 사건, 아내의 불륜 상대와의 대화 기록, 그리고 어머니가 심리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의료 기록까지 하나하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는 탄탄했습니다. 백화점에서의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는 명백히 불륜 관계에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고인이 심각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는 그날 백화점 직원이 남긴 목격 진술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목격 당시 원고의 어머니가 쓰러지셨으며 이는 피고의 행동으로 인한 충격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현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해명하기보다 외부 시선을 의식하며 사태를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어 변호사는 아내의 불륜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피고가 가정을 배신했음을 증명합니다.
특히 피고는 남편이 아닌 상대와 함께하는 시간에 의도적으로 가정을 소홀히 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내 측 변호사가 즉각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 메시지들은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일 뿐이며 법적으로 재산 분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변호사는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이 증거는 피고가 가정을 해치는 행동을 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피고는 이미 가정 파탄의 주된 원인이며 재산 분할을 주장할 도덕적,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재판이 이어질수록 아내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아내의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아내가 고인의 재산 일부를 사용하는 데 기여했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동안 고인의 재산으로 유지된 가정을 함께 책임졌습니다. 따라서 이는 공동생활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 변호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고인의 재산은 피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원고의 어머니는 생전에 해당 재산을 원고에게만 물려줄 것을 명확히 의사표현하셨고 이는 법적 문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피고의 행동으로 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세상을 떠난 점은 재산 분할의 근거를 더욱 약화시킵니다. 이 논리적 반박에 판사는 아내 측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측은 추가적으로 제시할 근거가 있습니까? 아내 측 변호사는 준비된 자료를 검토하다가 더는 확실한 근거를 내놓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몇 시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의 재산 분할 청구는 기각합니다. 상속 재산은 원고에게 단독으로 귀속되며 피고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피고의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와 가족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여 이자료와 양육비는 원고 측에 유리하게 조정됩니다. 판결문을 듣는 순간 저는 안도와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고 아내와의 모든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판결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넌 행복하겠니? 저는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행복하진 않아. 하지만 최소한 두 분께 부끄럽지 않을 선택을 했어. 이제 네가 가던 길 가라. 난 내 딸과 내 길을 갈 테니까. 재판이 끝난 날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야 두 분께 조금은 부끄럽지 않을 얼굴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했지만 끝까지 두 분의 뜻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분이 남긴 재산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가족의 역사와 사랑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반드시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식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아내와의 이혼 소송을 마무리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상처와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과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다지고 있습니다. 딸은 이번 일을 겪으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어른보다 더 빨리 회복하며 저를 위로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정말 잘 살자. 엄마가 없어도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딸에게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주말에는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딸이 저를 보며 웃을 때면 이젠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식당은 여전히 홍대의 한 구석을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든 마음으로 주방에 들어섰지만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손맛을 따라하며 점차 제 마음도 안정되었습니다. 오랜 단골 손님들이 아드님이 정말 잘 이어가고 계시네요. 라고 격려해 주실 때면 부모님이 곁에 계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도 주말마다 가게에 와서 일을 도와줍니다. 아빠, 이거 제가 더 잘할 수 있죠? 라고 말하며 장난을 치는 딸을 보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가족과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가르침과 딸이 주는 위로가 없었다면 저는 이겨낼 수 없었을 겁니다. 때로는 너무나 큰 고통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결국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딸과 함께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합니다. 식당을 지키며 제 나름의 방식으로 이 세상의 작은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겨낸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 사연을 듣고 떠오르는 경험이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가족의 사랑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 다음에도 여러분 곁에서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